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정재영입니다. 자, 영화수다 톡톡시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홍상수 감독 소설가 영화 세 번째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토크는 지난번에 이제 그 분식집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창밖에서 기술을 쳐다본 아이의 의미가 뭐냐 얘기했는데, 사실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뭐 특히 이 영화가 더 그렇습니다만은 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창밖의 아이도 뭐 직접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다 이렇게 딱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영화를 보면서 뭔가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특히 정재 평론가님이 이제 뭐 내부와 외부의 어떤 장치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생각들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봐요. 예.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둘이 밖에서 뭔가 전혀 다른 풍경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그 아이의 이미지가 많은 생각을 관객들에게 하게 하죠. 자,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하나의 단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딱 그 사실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은유적이기도 하고, 또 뭐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비현실, 초현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애매모호한 뭐 그런 영화들이 많았고,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식집에서 나와서 결국은 맨 처음에 등장했던 장소로 다시 가게 되죠. 그 사실 우연이 많아요, 이 영화에는. 그 하필이면 또 그래서 이제 그 길수가 나 아는 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끌려가죠. 그 후배가 있던 그 책방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먹자고 시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자, 시인이 누굴까 궁금했는데 가서 보니까 또 알던 시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우연이 등장을 하는데, 뭐 사실 이 부분에서만 우연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권혜여를 만났던 효진 부부를 만났던 것도 우연이고, 뭐 계속 우연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우연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장치인지, 이것도 한번 각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우석 평론가님. 네. 홍상수 영화는 뭐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 우연히 많이 등장하는데, 네, 저 보지 마시고 이제 지상 네. 평론가님. 우연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우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연도 여러 번 반복되면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영화에서 우연히 반복되면 자기적인데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홍상수 영화는 기본적으로 사실적이고 일상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면에는 이거는 사실 픽션이야, 좀 자기적인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연이고, 또 같은 얘기 말을 반복한다거나 같은 사건이 조금 다르게 반복된다거나, 또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측면 투셔츠로 이제 영화를 고정해서 찍는 것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보통 영화를 만들 때 많이 쓰는 장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오히려 이 프레임이 부각되어 있고 측면 투셔츠라는 게 평면적이기 때문에 픽션이라는 걸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이중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홍상수 감독이 이제 극장전부터 사용한 줌 같은 경우도, 뭐 줌으로 들어가면 인물에게 이입해서 좀 더 가까운 사이즈로 들어가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프레임을 가시화하기 때문에 그게 또 극임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홍상수 영화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실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서 관객들한테는 우리의 일상과 똑같은데 영화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했다가, 어느 순간 구조를 통해서든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든 이 그럴듯해 보이는 사실은 허구야 라고 알려주기 위한 장치로 우연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평론가님이나 뭐. 저도 뭐 우연이냐 아니냐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 리얼리티를 중요시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고, 이 영화의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게 소설가의 영화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작가의 영화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자기적이지 않냐? 이건 자기적인 영화야. 뭐 약간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키워드로 이 영화를 보자면 저는 자의식으로 이루어진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고백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뭐 데자뷰로 느끼는 것, 뭐 이 우연히 겹쳐서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것도 뭔가 동어 반복의 중첩, 의미의 중첩 같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연인 것 자체를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원 선생님,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번 음. 편에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입이 막 꼬이시나 봐요 지금. 침이 마르네요. 그 문장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주목하는데,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은 저는 사실 그 영화 감독이라기보다는 이제 단편 소설가라고 본다면 모든 홍상수 감독을. 네, 그러니까 문장 구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물을 얹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래서 문장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영화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제가 일치되고 장소가 일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야 서사가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의 우연은 장소의 동일성, 시간의 동일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문장의 구조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그것이 이미지화 됐을 때는 마치 우연한 것처럼 나타날 뿐이지, 원래 모든 소설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런 우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구조적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길수가 이제 여기서 뭐 얘기를 이게 뭐 자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부부 그 생일을 까먹고, 그런데 그 진짜 나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섭섭함을 나타내고 하잖아요. 그게 혹시 영화 출연을 하지 않는 본인의 그런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건 되게 진짜 사실주의적으로 푸는 그런 동기인데 도대체 왜 영화 출연을 안 하는 걸까요? 길수는? 근데 저는 길수는 그 김민희 배우를 얘기한다고 쳐도 영화에는 계속 출연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영화라는 기준만 뺀다면 김민희 배우는 영화에 계속 출연해왔고, 그것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그리고 또 김민희 배우의 삶은 아니네요. 또 길수는. 헷갈리네. 근데 그렇게만은 볼 수 없죠. 네, 길수가 김민희 그 자체다라고만 볼 수 없고,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런. 네네네. 이게 막 렌즈가 그냥 뭐 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길수는 어떻게 보면은 왜 도대체 중단했을까요? 그러면 영화를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때 그 이혜영이 만들려고 하는 영화가 뭐 그 얘기하잖아요. 가상으로 뭐 남편의 생일을 잊어먹고 뭐 아무튼 그러면서 뭐 그런데 공원에 뭐 산책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풀어지고 뭐 이렇게 넘어갔다 뭐. 네네. 근데 그거 진짜 나 경험했어요 이러잖아요. 네. 뭐 그런 일종의 회의가 삶에 있어서요. 그 부부 간의 그런 결혼을 했지만 뭔가 그거보다 그것도 그리고 또 중요한데, 남편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쥐어서 사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그때 그런 얘기를 지금 언뜻 기억났는데, 그 자본주의에 돈 벌어다 주는 영화가 너무 지쳐서 그런 겁니까? 뭐 네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대답을 정확히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좀 긍정적인 미소를 지었던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뭐 길수라는 배우 자체는 그런 상업 영화에서 일종의 부품으로 소비되어 가고 어느 중간인가 그러니까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퇴물이 되거나 조용급으로 추락해 버리는 네. 영화에 매서운 어떤 그 구조를 좀 현멸감이 들어서, 그 구조에 현멸감이 들어서 포기한, 그러니까 좀 우리 주변에서 찾자면 누가 있을지 딱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희귀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걸 실천한 배우로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해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그 시사회 그 영화
시사회 장면과 더불어서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극장 장면, 시사회를 한 장면에서 준이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영사원 다니는 그 친구가 준이가 편집을 300번이나 했다. 너무너무 꼼꼼하게 그 단편 영화를 갖다가 300번을 이제 봤다라는 거죠. 편집을 하면서 300번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엄청 치밀함을 보였다. 도대체 그 대사가 왜 나올까요? 정우성 평론가. 저는 뭐 일단 특별히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대사인데 굳이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편집이라는 게 어쨌든 영화를 구성하는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 이거 통상서 본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어쨌든 영화를 그런 식으로 계획적이고 구조적으로 만드는 거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대사로도 읽을 수는 있다. 물론 그게 뭐 맞는 해석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근데 뭐 의미는 크게 있는 대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 캐릭터가 꼼꼼하다 뭐 이 정도로 드러내는 다른 분들도 다.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번이나 했다라는 건 말에 불과하지. 진짜 그 사람의 치밀함을 드러내거나 그 장면이 근데 보여지는 건 준이에 대해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카리스마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치밀하다. 본인 스스로도 약간 예민하다. 치밀하다. 그 다음에 또 카리스마적인 얘기도 해요. 뭐 막 그 영상원 그 친구가 네. 하여튼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본인 생각이 확실하고 확실하고. 그거를 네. 전달한다 이렇게. 그 준이 왜 준이를 그렇게 부각을 시키는 걸까요? 저는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300번 봤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앞에 나왔던 소설 그 뒤에 나오는 거. 그 뒤에 나오는 소설과 영화 상영을 말하고 뒤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영화를 봤을 때 관객들 입장에서 이거를 굳이 300번씩이나 봐야 되는 영화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그거를 영상은 그 친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자기 친구한테 기획하는 친구한테 네. 너는 좋아할 거야. 근데 이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뒤에 영화를 봤을 썩 재밌는 영화는 아닌 거예요. 실험적인 영화지.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영화를 봤을 때 관객들이 느낄 어떤 감정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대사일 수도 있는 거죠. 300번 봤다길래 그러면 좀 어떤 영화일까 궁금한데 이런 영화일까라고 상상을 못하고 보게 되게끔 만드는 대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 이제 그 준이 그 영화 속에 들꽃들이 이제 컬러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왜 그 부분 컬러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앞에 이건 어떤 정확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 영화 속 영화,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의 앞부분 흑백 부분에서 길수가 이제 카메라를 향해서 이제 꽃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걸 들고 네, 오죠. 너무 이쁜데 흑백으로 찍고 있어 물어보니까 홍상수 감독인지 아니면 경훈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죠. 흑백이랄까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컬러로 바뀌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상수 영화가 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 거고 네. 실제로 이 뒤에 소설과 영화 부분은 영화라는 게 카메라 앞에 있는 피사체랑 이 카메라 뒤에서 영화를 만든 창작자와의 권력 관계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게 피사체가 시키는 대로 컬러로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과 영화 또는 피사체와 피사체를 찍고 있는 그 창작자와의 관계를 뒤집는 그런 중간지대를 의도하고자 좀 말이 이상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영화라는 거는 이제 영화라는 건 꿈을 갖다가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매체다. 충족시키는 매체라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창작자와 피사체 간의 그 권력 관계를 뒤집는 어떤 자유로움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장치. 실제로 흑백에서 컬러 바뀌었을 때 관객이 느끼는 것도 좀 더 뭔가 바뀌어서 느끼는 그 전환감도 있고 그리고 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느껴지는 감각 같은 게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도한 게 아닌가. 기선아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과 이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카리스마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권력적이고 지배적인 건데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감독과
칼라로 아깝다. 그러니까 칼라로 딱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를 그 실존하고 있는 카리스마의 위력을 표현하는 것 중에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영화적으로 있을까? 왜냐하면 색이 전혀 없던 세상에서 갑자기 색이 드러나는 것만큼 마술적인 상태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이게 아깝다가 두 번 두 번 나오거든요. 나오고, 예. 맨 처음에 네. 그 표진이가 상업영화 감독이 네. 너 왜 상업영화 출연 안 하냐 해서 아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 꽃이 칼라로 보면 너무 좋을 텐데 흑백이니까 아깝다. 이 아깝다 같은 말인가요? 그 다르죠. 네. 왜냐하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꽃이라는 것이 색이 누락되면은 그건 아까운 거예요. 그건 확실히 아까운 게 맞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100% 느낄 수 없으니까. 근데 배우한테 아깝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이제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되게 치밀한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깝다라는 단어가 뒤에 다시 반복이 될 때 이게 대단히 관객으로 하여금 아깝다라는 말을, 아까 뭐 대잡이 나왔지만은 이거는 아주 가까운 대잡이죠, 정말. 이거 들어봤는데 하고서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대잡이요. 네. 그러면서 두 말을 비교하게끔 유도하는 장치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홍상수 감독 영화에 좀 그런 치밀함이 분명히 있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모든 영화들이. 어떤 장면이 앞에 나왔던 어떤 장면과 네. 비슷하면서 뭔가 오수정도 그렇고 강원도의 힘도 그렇고, 네. 제가 기억에는 항상 뭐 오수정에서도 뭐 숟가락을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데 이게 그 전에 또 숟가락 떨어뜨린 장면이 있었고 네. 계속 반복이 되는 대잡이죠. 근데 분명히 의미가 달라지는, 여기서도 그런 기법을 사용한 어떤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장면이긴 한데, 여기서 흑백에서 이제 컬러로 바뀌는 네. 장면에서 이게 저는 어디랑 연결된다고 생각하냐면, 그 준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영화다. 뭐 이게 공원 장면에서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이건 픽션인데, 픽션이지만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고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카메라와 그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의 그게 사라지는 그런 거를 자기는 표현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감독과 김민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는 그 여기서 나오는 길수가 그냥 어떤 대상이나 인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술 아니면 뭐 이 감독이 이 영화로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본질이라고 딱 이야기한다면 그걸 탁 드러내는 장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아깝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김민희란 배우가 참 아깝고 너랑 어울리지 않고 뭐 약간 이런 뭐 밑에 이야기가 깔려있는 말이라면, 나만큼 이 사람의 본질, 이 사람의 그 사랑스러움,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장면인 거죠. 근데 거기서 꽃도 꽃이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아주 친밀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김민희라는 배우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너무 아깝다 하면서 꽃을 찍지만 사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김민희라는 어떤 인물이 드러나는 거죠. 그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는 그 길수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김민희라는 인물의 그 자연스러우면서 막 화사하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움이 딱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딱 정말 이 감독의 연시 같은 딱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연시 러브레터 같은 연서. 연시이자 연서가 딱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한편으로 이해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객관화가 돼가지고 안 보는 사고 싶다라는 느낌도 좀 들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그 결혼식 노래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거 왜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게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줌마는 누구예요? 그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화가 났다고? 김민희가 보고 나서 이렇게 좋은 표정을 안 짓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주시죠. 당혹스러워. 정말 어려운 장면인데. 당혹스러워하면서 네. 탁 나왔다가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은 네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결혼식은 저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꽃을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하면서 네네. 결혼식 장면 노래 나왔잖아요. 네네.
그 옆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굳이 해석을 하면 누구예요, 도대체? 앞에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거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이제 자기는 이런 얘기를 만들 거다. 남편이랑 싸우고 엄마 집에 가서 근데 뭐 와서 화해하고 엄마랑 산책을 나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나온 영화가 그건데 실제로 엄마 싸우고 엄마랑 산책 간 얘기를 찍은 것처럼 느껴지게끔 어떻게 보면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이 엄마인가요, 그러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엄마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저도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또 이제 현실의 김민희 아니다. 현실이보다는 그 김민희가 얘기했던 술 먹으면서 얘기했던 저거는 내가 경험한 거하고 똑같다. 우리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까먹고 뭐 그것에 대한 서운함을 이 영화를 통해서 풀어주는 그래서 결혼식 난 노래라는 게 결혼식 축가가 나온 게 그 어떤 가장 희망이 있었던 결혼 생활 그런 것에 대한 축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밝고 희망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꿈에 그러면서 그것을 꽃의 이미지로 같이 가면서 그 여자를 이게 숭배하는 뭐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왜 그 모습에 기분이 안 좋아졌을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자, 도대체가 그러면 단편 영화가 끝나기 5분 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왜 준이는 옥상에서 안 내려왔거나 혹은 집에 갔거나 뭔지 모르겠지만 왜 사라져 있는가? 뭐 나중에 옥상으로 찾아러 가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집에 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분 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안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 잊어먹고 안 내려온 게 아니라 아예 안 온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이유배반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왜 알람을 맞춰놓고 그러면 아예 처음에 알람 맞춰놓는 그 관객을 왜 이렇게 속이죠? 홍상수 감독 영화가 너무 헷갈려요. 왜 이렇게 속이죠? 왜 알람 맞춰놓고 왜 사라지죠? 그 사이에 신경의 변화를 뭔가 읽어야 되는 뭔가 그 문제를 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토론 좀 해보시죠. 저는 일단 네. 그게 어떤 영화 내에서의 그 캐릭터들의 감정이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인물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영화 감독의 의도에 의해서 마지막에 그 극장 밖에 있는 영화 감독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홍상수 네. 그러니까 창작자 홍상수. 굳이 홍상수일 필요도 없고 그 영화를 만든 창작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냥 화자에 의해서 그냥 비워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극장 딱 바깥의 장면을 아무도 없는 공간을 찍어야 된다는 그걸 마지막 장면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래야 관객들이 나중에 이제 물론 이게 크레딧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쿠키 영상 같이. 네네 그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는 그 크레딧도 이 소설과 영화에 대한 크레딧이 아니라 이 영화에 대한 크레딧이 나오잖아요. 이 영화 속 영화에 대한 크레딧이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났는데도 뒤에가 나온다는 거는 관객들한테 어떤 의도를 갖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너희가 극장 밖에 나와서 나중에 보게 될 모습과 이거는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현실과 영화는 어떤 의미에선 거의 비슷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의도하고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아까 영화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나 실제로 겪었던 얘기인데 또는 김민희 같은 경우도 현실의 김민희랑 길수랑 헷갈리는 것처럼 영화에 대한 얘기를 결국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 극장 장면에 마지막에 배우들을 다 없앤 것이다. 마지막 장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랑 현실이 일치하지 않죠. 여기에서 영화랑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그렇죠. 그 중간 네. 정도의 길수의 영화와 현실도 일치하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그 나왔을 때의 표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고조되고 있던 어떤 정서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보는 것에 대한 불편함 같은 거를 저는 좀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최상수 저는 일단 그게 너무 네. 꿈이라고 뭐. 하는 키워드하고 자꾸 네. 맞물리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정우성 평론가님 말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갑자기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상황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구가 정확히 들렸지만 전후 관계를 알 수 없는 게 꿈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늘 익숙한 곳인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나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을 꿈에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장면이 일종의 그 길수가 막걸리 먹고 1시간 정도 자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술 먹고 자는 장면 그 이유가 꿈일까요? 그 의식 속에 하나의 네. 어떤 그거를 좀 표현하는 측면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준이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담배 피러 가는 맞아. 장면인데 양쪽으로 프레임 안에 또 프레임을 만들어서 양쪽의 벽에 가려진 그 사이 공간 사이에서 뒷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홍상수 감독의. 앞모습으로 끝나질 않고 네, 의도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지승학 평론가님 말씀하시듯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을 묘사하듯이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애정을 그러니까 멀리 뭔가 몽환적으로 굉장히 몽환적으로 끝나거든요. 진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왜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근데 이건 약간 반 농담인데 그 감독들이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영화 틀 때는 약간 감정이 안 보고 싶고 이렇게 올라가서 숨고 싶고 뭐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뒷모습으로 관객들한테 전달해 줬는지 모르지만 그걸 쳐다보는 관객이 지금 몽환적이라고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이혜영이 이제 좀 실제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뒷모습으로 뭐 아주 롱숏은 아니지만 거의 롱숏 사이즈로 이렇게 뒷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가치가 이게 정이 확 떨어진다고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근데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홍상수 감독이 그런 걸 많이 좀 그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공포감 같은 게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에서도 보면은 저기 그 해변가에서 친구 둘이 남자 네, 두 네, 명이서 저기 서 있는 사람 너희 엄마 같은데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호텔방에 네. 좀 땡기는 거. 근데 거기서 그 여자 진짜 서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저도 약간 맞아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왜 무서울까를 보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꿈에서 느끼는 공포감 같은 거나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감도 사실은 없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강한 곳에 있음이 존재하면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잔성에서 보면 홍상수 감독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이 반영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작품들하고의 연관 분명히 이 영화가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홍상수의 멀티버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영화에 있던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사실 꿈과 현실을 완전히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 대표적인 영화가 자유의 언덕 같은 영화잖아요. 완전히 서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근데 이 영화에도 그렇게 보면 그런 좀 잔재가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홍상수 한 영화만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소설과 영화를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참 어렵죠. 네. 홍상수 감독 영화는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매니아가 아니면 다가가기 힘든 어떤 지점들. 사실 그걸 일반 관객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근데 분명히 영화를 보면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은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낸다면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꿈으로까지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론을 그렇게 본다 보면 되게 어려운 사실 영화긴 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홍상수 감독의 사실은 모든 주제에 대한 것들을 몰아서 다 같이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토론 마치겠고요. 출연해주신 평론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